그러니까 생산해놓고 사막에다 갖다 놔요. 그럼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또 견디는 거죠. BYD도 힘들어요. 경쟁을 하려고 했더니 가격을 낮췄더니 더 낮추네. 자꾸 시장 교란이 있는 거예요. 폭스바겐, 벤츠, BMW 중국 판매량 반토막 났잖아요. 테슬라도 막 힘들어하고 트럼프하고 두 번 격하게 싸웠잖아요. 공화당이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500만 냈어요. 정적인 변수가 극단적으로 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나락으로 가는.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투자 이야기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일단 먼저 이 상호 관세 이슈가 뭐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율이 원래는 25%였다가 협상을 통해서 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가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을 미국 산업의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한국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없었던 관세가 FTA 관세가 없었으니까요. 없었던 관세가 15% 늘어난 거는 한국 경제에게 분명하게 손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최소 관세가 거의 15% 할 정도로 또는 평균 관세가 15%로 할 정도로 물론 아직 중국하고 이런 데 관세 협정이 안 됐습니다만 15%가 평균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단히 선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까지 올라가고 있고 스위스도 올라가고 있고 멕시코도 올라가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 특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식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이 주머니가 닫혀진다는 부분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한국의 어떠한 소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하게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지만 네. 분명하게 손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산업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조선업이겠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사실 망했죠. 망한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제조업 부흥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아이폰을 공장을 미국에다 자꾸 절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하고 안 그러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애플에다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인도에다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인도 공장을 애플에다 짓고 있지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거기에 일하는 공급망에 최종 조립 라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보통 6만 5천 개의 벤더가 있다 그래요. 6만 5천 개의 벤더에 벤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80만 명에 가깝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조립만을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또 미국 정부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으로 옮긴다. 벤더까지 옮기고 이런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조선업에서 특히 국방 방산조선에서의 분명하게 수요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 수리마저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조선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특히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 또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국 조선업에게는 저는 중요한 기회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역사적인 매출 구조를 미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특히 전기자동차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보조금의 9월 말 폐지라든지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가격 경쟁력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 관세에 의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또는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은 가격 경쟁력을 조금은 상실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공세적인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운 이러한 상호관세 정책에서 이 정도로 선방한 것만 해도 사실은 박수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저에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2.5% 자동차 부분에서 관세였는데 15%로 됐고 원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FTA 때문에 사실 무관세였는데 15%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일본에 비해서 2.5% 정도 살짝 손해를 본 건데 그게 약간 크리티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2.5% 정도는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마진율 부분에서 감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커지다 보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미국 조지아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물론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세가 좀 적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는 저는 일본 차하고의 경쟁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경쟁 포인트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포드나 GM하고 어떤 경쟁 구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막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현대 전기차가 미국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왜냐하면 토요타라든지 혼다에 비해서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가 명확하게 일본 차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것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지 2.5%는 저는 트집잡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그래도 일본보다 많이 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와 165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22조 원이 약간 넘는 규모인데 그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이 단일 계약 건으로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TSMC 대신에 삼성전자를 선택한 건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뭐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다시 치솟고 있는데요. 정말 맞아요.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수축되고 있고 또는 뭐 거칠게 표현하면 몰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두 가지 숙제가 있죠.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면 삼성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 이건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건 빨리 삼성전자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쪽 날개고요. 나머지 한쪽 날개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뺏기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보면은 특히 3나노 과정에서부터 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TSMC에게 심지어는 있던 고객마저도 뺏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반전시키는 모멘텀을 이번에 만들었다. 즉 파운드리 산업에서 3나노, 2나노 고급 이러한 공정에서 이번 AI6는 2나노 공정이거든요. 2나노 공정은 삼성이 지금까지 고객사가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던 고객사를 대상으로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 공장을 줘도 고객 없는 공장을 짓는 이러한 파운더리가 될 뻔했던 것을 강력한 물량도 대단히 많은 그리고 앞으로 물량은 더욱더 늘어날 2나노 공정에 있어서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삼성을 뭐 구했다 이거는 조금 과장은 조금 있다고 좀 봐요. 테슬라는 이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AI4 같은 경우에 지금 AI4가 지금 현재 시판되는 자동차 뭐 모델 Y, 주니퍼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있죠. 이건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7나노입니다. 7나노를 만들고 있고 AI5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TSMC가 제작을 합니다. 이거는 3나노. 그렇게 되고 근데 AI6를 2027년부터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5에서 6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2나노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파운더리에 되게 강력한 고객이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전략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AI6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입니다. AI5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요. AI6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실현되어 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의 목표는 이 AI6 칩은 보통 이건 토르 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테슬라의 차량에도 들어가고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고 2027년부터는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센터의 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컨버전스가 융합되는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생산하는 4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AI5부터는 이제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사실은 테스트 생산이지 램프업 양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2027년부터 테슬라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2028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이런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추론칩 즉 AI 모델 학습 칩이 아니라 AI
모델을 서비스로 전환했을 때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센터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가 사용자가 2월 달에 4억 명이었다가 지금 9억 명으로 6월 달에 늘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때의 데이터 센터는 주로 추론칩을 가동시키는 데이터 센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그런 데이터 센터에도 쓸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량을 22조 원에 말씀하셨던 165억 달러 정도를 시작에 불과한 물량이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겐 대단히 전략적으로 훌륭한 고객사를 얻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테슬라가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뭐 나중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뭐 TSMC라든지 이 빅테크 사이에서 봤을 때는 TSMC의 주요 고객사는 아무래도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다 보니까 테슬라는 좀 후순위 밀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또 견제하기 위해서 좀 줬다 이런 말도 있던데. 고려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AI5는 또 TSMC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AI6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의미이기 때문에 즉 슈퍼컴퓨터인 도조 슈퍼컴퓨터라든지 데이터 센터에도 쓰일 수 있고 옵티머스에 쓸 수 있고 테슬라 차량에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와 제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TSMC는 바쁘거든요. 바쁘죠. 고객사도 많고. 근데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걸렸을 뿐이지 지금 AI 4는 삼성이 만들고 있고 5는 TSMC가 만들고 6는 지금 삼성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TSMC를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단히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는 중간 공정에서 협업이 많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도 거기서 차로 가면 40분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지금 반도체 공장까지 자동차로 40분 거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주 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주 그 공장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도 배울 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수율도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TSMC하고의 뭐 어떠한 긴장 관계에서 양패를 구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AI6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의미에서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또는 절대적으로 이런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절박하게 그래서 협력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삼성전자가 굴욕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이나노 공정에 손님은 없었던 거고 맞아요. 네. 공장은 짓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나노 부분에서 고객사가 생긴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기술력이 입증되면 다른 고객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고객 자체가 주문하는 주문량도 증가할 거고 다른 고객사에게 이나노 공정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파운더리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이건 무조건 좋은 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 계속해서 벌어졌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잘 삼아서 네. 수율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의미 있게 나오고 네. 잘 성공적으로 양산을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다른 빅테크 고객들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의 전략적 의미를 그냥 이례적인 고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나노 공정 과연 뭐 1나노가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런데 이나노 공정에서의 현실적인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수준까지 삼성전자의 제조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박수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TSMC도 대단히 부러워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되어서 사실은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LG 엔솔이 4680 배터리를 잘 못 만들어서 물량을 취소한 경우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계약을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너네 수율 떨어져서 안 되겠다. TSMC에게 우리는 관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계약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약 조건이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은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나노 공정으로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찍어내기로 했는데 수율이 막 떨어져서 도저히 그 단가를 못 맞춘다. 이러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삼성은 이거를 지금 수율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이제 시도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대단히 큰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때 좀 지난 이슈긴 한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대립 그러면서 뭐
한바탕 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 아메리카당 창당한다고 하고 뭐 트럼프는 또 뭐 머스크를 다시 뭐 쫓아내야 된다. 뭐 사실상 미국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되게 격화됐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기업의 번창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뭐 변화 조짐이 있는 것인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 더 구체적인 최근 소식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 선거 자금을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500만 달러를 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일론 머스크가 정치를 하는 것을 좋게 해석하면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요. 본인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민주당하고도 열심히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이 목적이 뭐냐면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규제가 별로 많지가 않죠. 열심히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조업을 잘해서 정말 그 생산의 지옥이라는 곳에서 모델 3를 대량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되게 어려웠던 것이지 거기서 정부가 너네 전기차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전기차 만들려면 우리한테 허가받고 만들어 5만 대 만들어서 무사고로 나오면 전기차 판매해 줄게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은 지금 중국에서도 안 되고 한국에서도 안 되고 유럽에서도 허가 안 해주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이제야 막 조금씩 뚫고 있는 거지만 다른 나라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네. 모든 각국의 정치권에서 결국 입법권에서 이것을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는 행정부에서 이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 정치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 그럴까요? 처음에 지금 테스트로 내년에 5,000대 생산한다, 10,000대 생산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는 춤추는 로봇 옆에 갔다가 한 대 맞으면 대형 인명 피해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율성을 갖는다는 거 코봇 협동 로봇은 그래도 정해진 이 루트라도 있잖아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에서 뭐 로봇 팔을 쓴다? 그 옆에 사람 못 가게 아예 뭐 이렇게 창막을 쳐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호한단 말이죠. 로봇만 일할 수 있게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협력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갑자기 스마트폰 떨어졌네. 그래서 갑자기 줍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AI가 보기에는 로봇이 보기에는 이 정도로 저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봤을 테니까 피해 가겠지. 라고 해서 몸을 낮췄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일자리 문제도 당연하게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양한 규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 휴머노이드는 산업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업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아요. 유니트리의 G1도 800달러라고 1000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막 시장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격 목표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상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마켓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다 R&D죠. R&D에 규제하지 않아요. 진흥해 주죠. 우선 일단 시장 만들어 보자. 근데 시장이 만들 때부터는 이거 다 규제예요. 즉 뭐냐면 테슬라의 모든 사업은 규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페이스X, 스타링크 띄우는 거 그때마다 나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받기 위해서 그냥 허락받습니까? 각종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해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한테 열받았다는 게 뭡니까? 뭐 그게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토크쇼에서 나와서 기자 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사에서 스타쉽 띄울 때 이 스타쉽 비행 이 동체가 부스터가 이쪽 멕시코만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부르자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떨어졌을 경우에 고래에게 미치는 생태 영향학적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걸 제출했더니 네. 한꺼번에 물어보면 될 거를 상어에게 미치는 영향도 따로 조사해서 보고.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화가 날만하네. 왜냐면 그냥 이거는 지연술이다. 처음부터 고래하고 상어를 같이 하라 그러면 될 거를 고래 보고서 열심히 냈더니 상어까지 하라. 왜 새우까지 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히 지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도 어떻게든지 지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부에서 하는 거야 좀 지연돼도 어차피 뭐 물론 그것도 세금 낭비이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데 민간 기업은 준비되면 무조건 띄워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투자 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준비되면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실험을 하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준비되지 않고 띄워놓지 못하면 성공은 두 번째 문제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스타쉽도 규제 산업인 거예요. 스타링크도 규제고요. 허락을 받고 저궤도 위성을 띄운 거지 테슬라가 저궤도 위성 돌고 있는 저 우주 공간은 우리 땅이야 라고 해서 마음대로 띄울까요? 아니죠. 나름대로 규약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규제 산업이고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은 뭐냐면 테슬라의 CEO는 정치하고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성을 띈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아마 좀 더 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와 스페이스X와 우호적이었다라면 아마 민주당 가서 붙어 있었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정도로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은 내재화되어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하고 2번 격하게 싸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주가가 딱 일주일간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변수가 극단적으로 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나락으로 가는 모멘텀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가능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업의 CEO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가능하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제가 말린다고 해서 댄 아이브스도 말렸다가 셧업 당했는데 저한테는 셧업도 안 할 거예요. 존재도 모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구조성이 있고 앞으로 그런 출렁임은 충분히 빈번하게 반복될 수 있으면서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진행된 ADAS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중국 전기차들을 제쳤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 현지 데이터가 없이도 어떻게 본다면 최상위 성능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 뭐 중국 전기차 산업 자리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하나의 테스트로 AI 지금 각종 모델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벤치마크 조금 누가 1등했다고 해서 진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벤치마크라는 건 이제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수능 시험인 거죠. 모의고사. 이번에 ADS는 특히 또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보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를 민간 도로에서 했는지 일반 도로에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네. 하나의 테스트에서 성적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한번 잘 봤다고 해서 처음에 천재라고 생각했다가 곧 천재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저는 한 번의 테스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노이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주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테슬라만큼 주행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의 데이터를 활용 안 했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도로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들이 존재하는 거고 중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건데요. 일반성에 있는 기술만으로도 중국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중국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테슬라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이번에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네. 그런 테스트로만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때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이 중국의 BYD가 최근 재고 폭증과 북채 확대, 품질 논란을 겪으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는데 생산 라인 축소와 딜러 폐업 등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2의 성다 사태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도한 중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이라든지 이에 따른 여파 어떻게 보시나요? BYD가 홍다 사태가 난다? 네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과잉 생산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과잉 생산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 과잉 생산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연관돼서 전기차를 과잉 생산했죠. 과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어요. 과잉 생산의 핵심 구조는 뭐냐면 소비 보조금이 아니라 공급 보조금입니다. 즉 소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자동차를 하나 만들거나 태양광을 만들거나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 하나 팔았어? 그때마다 보조금을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팔기만 하면 보조금을 주면 자동차 업체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만들어서 팔고 싶죠. 어차피 정부에서 우리가 적자 보지 않게 도와주는데 그래서 중국에 지금 160몇 개의 전기차 기업이 있잖아요.
이들이 계속해서 뭘 합니까? 어떤 데는요, 여러분 시장 점유율 이 160 몇 개의 전기차 기업 중에서 100여 개가 시장 점유율 1%도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산해 놓고 사막에다 갖다 놔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갖다 놓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럼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또 견디는 거죠. 혹시 다음번 넥스트 모델은 일반 소비자들도 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예요. 지방 정부는 그렇게 하죠. 지금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거를 열 몇 개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160 몇 개를 열 몇 개로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 이제 충분히 전기차 산업은 컸으니까 우리가 크기 위해서 처음엔 여러분 2천여 개 있었습니다. 다 정리를 한 거죠. 근데 160여 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고 중앙정부가 얘기를 하니까 지방정부가 그러면 우리 정부 쪽에 있는 지방정부에 있는 것 말고 저쪽 있는 거. 자기 저기 손해니까 정리. 그렇죠. 자기네들 지금까지 들어냈던 것도 다 날아가고 가능하면 자기 성에서 만들어졌던 전기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 교란이 있는 거예요. 이 시장 교란이 있으면요. 독일 차들도 힘들어지고 지금 힘들어졌죠 이미. 폭스바겐, 벤츠, BMW 중국 판매량 반토막 났잖아요. 테슬라도 막 힘들어하고 공급 보조금이 있으니까 더 저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힘드냐면 BYD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BYD 본인들도 자꾸 얘네들도 다 주니까 경쟁을 하려고 했더니 가격을 낮췄더니 더 낮추네. 더 낮추면 우리는 손익분기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는 그거보다 더 낮추니 어차피 보조금 받고 자기는 그냥 보조금 인생들이니까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존재해야 되니까 BYD가 시장 정리에 좀 나선 겁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한 거죠. 17% 18% 한 거잖아요. 17% 18% 했다는 건요. 손해 보면서 팔겠다는 거야. BYD는 영업이익률이 17% 18% 되지 않았고 겨우 두 자릿수 11% 12%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7%로 세일을 해버리면 하나 팔 때마다 손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뭘 바랬겠어요? 이거 안 되는 기업들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빨리 시장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정리를 보통 우리가 컨설리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경쟁자가 반도체 업체에 생기면 자기 원래 랜드 플래시라든지 DRM을 저가로 판매해 버리잖아요. 너네 이 가격 못 맞추지?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익은 다 뽑았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버리면 경쟁자가 죽어버립니다. 그거를 BYD는 노렸던 거라고 저는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과잉 생산 또는 시장 작업에서 이거는 중국의 중앙 정부가 원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 총대를 가장 맏형이라고 하는 BYD가 졌는데 가뜩이나 이 깔짝거리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100여 개의 이 시장 1%도 안 되는 자동차 기업들이 각 지방성의 등에 업고 보조금을 얻고 공급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막에다 차 팔면서 견디고 있었는데 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문 닫아야 되는데 본인들의 가격을 낮추다 보니 당연히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지죠.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지다 보니 몇 군데에서 돈의 흐름이 빨라지지가 않겠죠.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2개월마다 이 중개상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는데 한 달만 늦추자. 그러니까 3개월 가는 거고 우리 3개월 가면 우리 부도 나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벤더들에게도 우리가 물건 받은 다음에 2달 만에 줬었는데 한 달 만에 줬었는데 한 달만 늦추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BYD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들을 써가면서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BYD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R&D 투자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YD의 발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건데 이 고통의 터널은 저는 곧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정부가 BYD가 망한다. 중국 정부가 입이 얼마나 찢어졌다고요. 브라질에서 지금 판매량 급증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판매량 급증하고 있죠. 그 자존심 강한 유럽에서 지금 BYD 팔리고 있죠. 중국 자동차가 언제 이러한 세계적인 영광을 누려봤겠습니다. 이걸 죽일까요? 아니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총 맞지 않는 이상 이럴 일은 여러분 절대 없어요. 지금 시장 정리 작업에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에 이 과정이 나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터널은 좀 곧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